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정치권이 여야의 사령탑을 모두 교체하고 조직 정비에 나섰습니다. 혼돈에 빠진 정치 경랑 속에 빨라지고 있는 총선 시계를 과연 어떻게 맞춰 나갈지 새롭게 교체된 양당 사령탑들과 함께 추석을 앞둔 민심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매월 첫 주 만나는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에서는 시내버스 312번을 타고 추석맞이 가족여행지로 도마 큰 시장과 뿌리공원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이수복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는 아주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우리 지역 대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사건 발생 21년 만인데요. 이승만과 이정학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관련 뉴스부터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 2달 전 경찰에게서 빼앗은 권총으로 은행 출납과장을 쏴 숨지게 하고 3억 원이 든 돈가방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지문과 같은 범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이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대전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재시작했고 증거물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범인들이 버리고 간 차량에서 발견된 손수건이 사건 해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지난 2018년 1월 손수건에서 범인의 DNA가 발견된 겁니다. 사건 발생 당시엔 기술력 부족으로 DNA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10억 분의 1g의 DNA 양으로도 범인임을 구분할 수 있는 DNA 증폭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1일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2살 이승만과 51살 이정학입니다. 경찰은 지난 25일 도박을 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에 있던 이정학을 검거했고 이정학의 진술을 토대로 대전에 있던 이승만도 체포해 구속한 겁니다. 네, 제가 사건 기자로 있을 때여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1년 전에 정말 대전이 아니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인데 정말 경찰의 끈질긴 집념과 또 DNA 기술 발달이 영원히 미제로 남을 사건을 해결한 것 같아요. 네, 대전경찰청 미제전담 수사팀의 끈질긴 수사와 국가수의 DNA 분석 기술이 이번 사건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제 뒤에 보시면은 그 DNA가 이제 보이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사람마다 염기 서열이 이제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로 비교하고 또 대조를 해본 겁니다. 이 예전에는 기술력 부족으로 이 구간을 일부만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DNA 분석 기술이 점점 이렇게 발전하면서 더 많은 양을 비교할 수 있었고요. 이 경찰은 끈질기게 21년 전에 수집했던 마스크와 손수건 등을 이제 반복해서 의뢰를 했고 결국 피의자의 DNA가 발견이 된 겁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용의자만 15,000명에 이른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피의자 두 사람, 유령 용의자 두 사람의 DNA 정보가 이 국가수에 보관이 되어 있던 건가요? 네, 엄밀히 말씀드리면 2명 중 이정학 1명의 DNA만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국가수는 각종 사건 현장에서 나온 그런 증거품을 모은 다음에 네. DNA 뱅크라는 곳에 이렇게 DNA 정보를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모인 게 한 40만 명 정도 분량이나 되는데요. 국가수가 이를 하나하나 이제 비교 대조를 해보니까 네. 2015년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수집된 담배꽁초의 DNA와 네. 손수건의 DNA가 일치했던 겁니다. 이 경찰은 이 게임장을 드나들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범인임을 확신했고 손님과 직원 등 15,000명에 이르는 그 대상자를 하나씩 추려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 2017년부터
5년 동안 반복이 됐던 거고요. 5년의 장기 수사 끝에 결국 이정학의 것임을 특정을 해냈던 거고 지난달 25일에 이정학을 체포하고 또 이후에 이승만까지 검거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정학의 DNA가 이제 뭐 있으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는데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범행을 아예 부인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사해서 이렇게 이승만까지 이렇게 잡은 건가요? 네, 이승만과 관련한 직접적인 증거, 그러니까 이정학 같은 경우에는 DNA가 검출됐지만 네. 이승만은 없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아는 듯 처음에 일체 범행을 이승만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이 이승만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를 도입했고 또 프로파일링까지 해보니까 네. 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거짓임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그 이정학이 범행을 자백했다는 사실이 이승만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일종의 심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가 총을 쐈고 또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백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총을 쏜 사람은 이승만이고 이정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같이 범행을 저지른 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은행에 돈 가방을 훔친다는 게 보통 사람으로서는 뭐 상상하기도 힘들고 정말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그 전에 경찰을 습격해가지고 총기까지 빼앗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봤으면 싶습니다. 네,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이 둘은 대구의 한 직업학교에서 학교를 같이 다닌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이제 둘이 또 일용직 등을 이제 전전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이 그 날치기나 절도 등을 하면서 하는 일종의 소위 말하는 이렇게 잡범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큰 강력 사건 전과는 없었던 사람들이고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범행 2달 전에 그 경찰을 덮쳐서 총기를 빼앗으면서 이들이 은행 강도까지 해보자라는 결심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 수원에서 차량을 또 훔치고 그리고 은행 현금 수송 차량의 이동 동선을 세세하게 체크하면서 일종의 그 치밀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결국 범행에 성공하기까지 이른 겁니다. 네. 그럼 혹시 공범이 더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공범이 이게 도저히 이제 둘이서 범행을 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믿지 않으시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관련해서 그 음모론 비슷하게 제기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차량도 또 여러 번 바뀌기도 하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에 성공까지 한 사례를 봤을 때 이건 2명이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기에는 힘들다. 라는 내용인데요. 이 경찰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만 범행을 했다라고 단정을 짓지 않은 상황이고요. 추가 공범이 있는지 또 여죄가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에 그 사망했던 은행의 출납 과장이었죠.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얼마나 참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한이 좀 풀렸을까요? 네, 당시 숨졌던 그 출납 과정의 가족들이 피의자 검거 이후에 경찰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21년 동안 묵혀있던 그런 한이 이번에 그 피의자 검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풀렸다면서 경찰에 정말 감사하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또 거듭해서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걸 이제 브리핑 현장에서도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또 이렇게 유력 용의자로 붙잡혀가지고 실제로 그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가 기각돼서 풀려났던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피해를 크게 입은 건데 이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도 굉장히 상처가 깊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사건 당시 발생한 지 한 8개월 뒤에 용의자 3명이 붙잡혔는데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또 풀려나기도 했잖아요. 이분들 중에 일부 한 명이 이제 한 언론에 등장을 해가지고 정말 억울하다, 또 경찰에 사과를 바란다 이런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경찰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의견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뭐 당시에 경찰 수사관들은 이미 다 막 그만두셨을 것 같고 벌써 20년 전 얘기니까 네. 어찌 됐든 간에 뭐 그 남은 수사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받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범행은 둘 다 시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돈 관련한 겁니다. 한 명은 3억 원 중에 반반씩 나눠서 가졌다. 또 한 명은 2대1 정도로 나눴다. 이렇게 다르게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히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나눈 것도 나눈 거지만 이 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야 합니다. 둘 다 지금 각각 도박과 주식으로 모든 돈을 탕진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지금 계좌 추적을 통해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사라진 총기의 행방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승만 같은 경우에는 그 망치로 총을 부숴서 잘게 부숴서 조금씩 버렸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금속으로 제작된 그 총을 망치로 부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또 정말 이 사람의 진술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총을 쏜 사람이 이승만이기 때문에 이승만 한 명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문을 표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경찰은 이 둘 다 살인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찰에 이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지금 9월 2일 기준에서 검사 5명을 투입해서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요. 보다 자세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강도죄는 공소시효가 지났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살인죄는 이제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처벌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저희가 이제 일주일간 보도를 하면서 사실 이 대전 경찰청 장기미제 수사팀인가요? 이분들 노고 그다음에 보도는 안 했었어요. 근데 정말 고생 많이 한 것 같고 노고 한번 치하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전 경찰청 내 실력 있는 수사관으로 구성된 3명이 장기미제 전담 수사팀에 이렇게 수속돼가지고 네. 지역 내에 풀리지 않았던 그동안 6건의 장기미제를 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건을 해결해가지고 이제 5건이 남았는데 이 5건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반복적인 증거 분석이나 또 DNA 분석 의뢰 통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저희가 드라마에서 봤던 이 어떤 범죄든 간에 꼭 드라마나 이 영화에서는 결국 꼭 잡히지 않습니까? 네. 예, 아무리 뭐 머리를 이렇게 잘 써도 이거 보면서 이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20년 만에. 네. 참 어떻게 보면 참 좀 남다른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예, 네. 그렇습니다. 98년 갈마동 여중생 살인 사건이나 서천 카센터 방화 살인 사건, 또 천안 토막 살인 사건 등 이렇게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그러니까 상상도 못할 그런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이게 장기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기술은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이 모두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수북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월 첫 주 이 시간엔 시내 버스를 타고 대전 여행을 떠납니다.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추석도 앞두고 있고 바람도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분들 많을 텐데 네. 오늘은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일주일 후면은 민족 최대 명절인 이제 추석이죠. 네. 네. 근데 국내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예. 올 추석 연휴 때는 뭐 어디로 여행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90% 이상이 국내 여행을 가겠다, 해외 여행을 안 가겠다는 거죠. 아마 코로나가 이제 재확산이 되고 있고 추석 연휴가 이번에는 3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에 가족들이 잠시 즐겁게 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추석 때 가족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음식도 같이 먹고 네. 먹고 나면 이제 바람도 좀 쐬고 싶고 할 텐데 대전에 갈 만한 데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312번 시내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네. 312번은 서구 도안동 이제 모건대 출발해서 유성온천 그리고 도마동 그리고
그리고 뿌리공원까지 가는 건데요. 예. 가시다 보면 중간에 이제 도마 큰 시장이 나와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예. 저기서 이제 분주한 대목 좀 풍경도 좀 보시고. 아. 근데 종점인 뿌리공원에 가시면은 그 나의 뿌리, 조상의 역사,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그런 이야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피 버스데이인 대전에서는요 312번 시내버스를 타고 그 즐거운 대전 여행을 할 수 있는 추석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소개해드릴게요. 자, 함께 보시죠. 예. 지금 제가 와 있는 이곳이 어딘 줄 아세요? 보시면 유성 시외버스 정류소가 있죠. 그리고 그 뒤로는 구암역이 있고, 그리고 앞쪽으로는 앞으로 지을 유성 복합터미널. 저쪽으로 광역버스를 탈 수 있는 곳인데, 이곳이 지금은 썰렁하지만 9월부터 103번하고 212번, 그리고 601번, 그리고 704번을 이곳에서 탈 수 있어요. 시내버스를. 정말로 편리해졌죠? 앞으로는 그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잘 살펴보시고요. 자, 버스 타러 가겠습니다. 오늘 312번입니다. 312번 저기 있네. 안녕하세요. (312번은) 서구 모건대에서 시작해 중국 뿌리공원으로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대전 시내버스가 한 100개 노선 정도 되는데요. 312번은 시내를 거치지 않는 외곽 노선이에요. 이 동쪽에서 보면 모건대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유성, 그리고 갈마동, 그리고 도마동 거쳐서 뿌리공원 가는 건데, 동쪽에서 보면 C자형이에요, C자형. 외곽 흐름을 이렇게 도는. 그래서 보면 이제 좀 원도심, 투어하기에 참 좋은 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과 달리 버스를 이용하기에도 참 좋은 시절입니다. 너무 좋죠. 시민의식도 너무 좋고, 막 차 타면 막 큰 소리 치시는 분도 많으시고, 막 침도 뱉고, 막 그런 분도 많았는데, 지금은 시민의식들이 너무 좋습니다. 이번 정류장은 도마 1호 행정 수고하세요. 아이고, 시장 입구라는 이제 북적북적하네. 큰 자가 들어갔어요. 큰 자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시장이 조성된 지가 1972년이라고 그래요. 이 주변에 뭐 피혁 공장, 방직 공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직공들이 퇴근하면서 여기서 이제 물건을 사서 집에서 이제 해먹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도마큰 시장에서는 저에게 주어진 미션이 뭐냐면 옛날 것을 찾아라. 7, 80년대, 50년 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조발? 기가 막혀. 조발이 뭔 줄 알아? 조발? 아침 일찍 머리 깎을 수 있게 문을 일찍 여는 건가요? 그게 조발이야? 모르겠습니다. 조발 얘기해 줄게.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발이 뭐냐면 조율할 때 조자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다듬는다 그런 뜻이에요. 요즘 뭐 커트라고 하죠. 커트라고 하기도 하고, 또 조발 다음에 이발이란 말 많이 썼잖아요. 와보니까 정말
옛날 정치가 어렸을 때 동네에 그 이발소 가서 찍었던 머리 깎았던 그런 것들이 막 보이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고 그다음 뜨거워하다가 차가워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겨울에는 얼마나 그 차갑던지. 야, 의자 이거 딱 제끼면 뒤로 딱 넘어가잖아. 와, 저건 뭐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도나스 아니야, 도나스? 트레스죠, 트레스. 그런데 그 이발비가 얼마였어요? 조발비가? 그 당시 100원, 150원 그러면 그랬었죠. 100원, 150원. 고등학생들 여기 충남고등학교 있을 때 충남고등학교들 그때는 고등학생들 100원. 100원. 지금도 보니까 학생은 5,000원이던데. 네. 27 풋풋했던 청년 이발사는 노인이 됐지만 54년 내공의 손놀림은 손님들의 마음까지 편안하게 다듬어줍니다. 예고 좀 해주시지. 깜짝 놀랐잖아요. 야, 100% 잔다 이렇게 하면 100%. 개운해. 마음에 쏙 들어. 아유, 한참 기다렸네. 이제 배고프네. 밥 먹으러 가야죠. 도마 큰 시장 인근에 오늘의 맛집이 있는데요. 메뉴는 바로 밀면입니다. 제가 사실 얼마 전에 여기 왔었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밀면을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왔었는데 주인분이 알아보시는 거야.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아보세요? 그랬더니 저걸 보여주는 거죠. 저 보이죠, 저거. 씨가 15년 전에 똑같은 시내버스 100배 즐기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그리고 또 신문에 시리즈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을 왔다 갔더라고. 그 뒤로 이제 저는 안 와봐서 딱 잃어버렸는데 진짜 새삼스럽더라고. 맛도 똑같아. 이 집이 밀면의 육수는 은은하게 한약의 냄새가 나요. 근데 거북스럽잖아, 한약 냄새. 괜히 먹으면 먹을수록 맛이 땡기는 그런 맛이에요. 그 312번 특징이라고는 이제 노약자분들이 많이 타시거든요. 예. 이제 그 종점이 뿌리공원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312 노선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번 정류장은 서문화마을 입구입니다. 그 전국의 유일한 서울시 유래비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내 조상이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우리나라 성씨가 5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200개 넘는 성씨가 유래비가 있는 것이죠. 와보니까 어린아이들도 많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공원이네요. 오늘 310은 어떠셨나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목시장 그리고 또 조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장소 한 바퀴를 돌아보니까 평상시에 또 이용하는 노선이긴 하지만 명절 때는 정말로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이 꼭 한번 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안 추억의 이발소와 뿌리공원까지 참 편안하게 둘러봤는데요. 뿌리공원에서는 그 이기진 기자 그 성씨 유래도 찾아보셨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집안은 네. 아직 신청 중이라고 그래요. 없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아. 네. 그런데 우리나라 성씨가 이제 500개가 넘는다고 해요. 보면은 이제 김이박최, 정강조, 윤장임. 네. 뭐 김 씨가 한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씨가 거의 한 5분의 1 정도는 네, 김씨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우리 사회자께서는 어디 가시죠? 저는 경산이신데요. 경산이요? 경산인데 저 역시 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같은 본을 본 적이 없는 그렇군요. 희소 본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본관까지 합치면 예.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예. 성씨가 무려. 그래서 이제 그 뿌리공원 같은 경우는 유래비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2단계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아무튼 그 효를 테마로 한 뿌리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이 한번 잠시 갔다 오시면 가족 간 유대도 훨씬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예. 네. 방송에서 본의 아니게 본까지 얘기했는데 혹시라도 경산 이씨 중에 저희 친척 빼고 지금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맛있는 저녁 대접하겠습니다. 추석맞이 여행 잘 봤습니다. 네. 네, 이기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 중 하나로 손꼽히는 국립세종도서관이 지난 29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내 철골 구조에 문제가 발생해서 작년 8월에 휴관을 한 뒤 1년 동안 대대적인 보수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안전 등급을 재산정한 결과 다행히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만큼 누리꾼들도 환영 일색입니다. 이제 정말 괜찮은 거죠. 예쁜 건물 그동안 정말 아쉬웠다고요. 책 읽기 좋은 계절에 맞춰서 돌아왔군요. 호수공원 산책 갔다 들러볼게요. 라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그동안 불편함과 아쉬움을 참고 기다려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국립세종도서관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사진 볼까요? 최근 온라인상에서 이슈가 된 2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밤중에 촬영된 화면이라 한눈엔 잘 보이지 않지만요. 자세히 보면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구령에 맞춰 한밤중에 얼차려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산의 모 대학 신학과 학생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2022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런가 하면 홍성의 한 중학교에선 선생님이 수업 중인데도 불구하고 교단에 드러누워 있던 학생이 있었죠. 문제는 누구도 이 학생을 제지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교사 역시 학생을 말리지 않은 채 수업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바라보는 누리꾼들의 시선 영 곱지 않습니다. 저 학생들이 신학과라는 게 충격이네요. 신의 군대 같은 걸 만드는 훈련인가요? 교권이 추락하다 못해 땅에 파묻혔네요. 우리 아이가 혹여나 저럴까 너무 걱정됩니다. 라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수십 년 전에 하던 짓을 그대로, 또 중학교에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움의 장이 되어야 할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볼까요? 추석을 일주일 앞둔 시장의 모습인데요. 명절 장 보는 분들로 모처럼 북적이고 선물 세트를 가득 들여놓은 상인들의 모습에서는 활기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천정부지로 솟은 농수산물 가격 때문에 소비자들은 한숨과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죠. 거기에 양심 없는 일부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이고 물건까지 팔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각 지자체별로 추석 성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누리꾼들 반응 볼까요? 그래도 추석은 추석인가 봐요. 모처럼 북적이는 전통시장 정겹네요. 작년 같은 차례상 차릴 수 있으려나요? 조금 줄여도 조상님도 이해하시겠죠? 라는 반응들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은 수해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른 물가 때문에 소비자와 상인 모두 풍성해야 할 명절 앞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또한 빨리 지나갈 수 있길 한가위 보름달 보며 빌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전국 각 당의 지역 조직을 이끌어갈 도당위원장과 시당위원장들이 선출됐습니다. 당내 쇄신과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기는 양당 다 마찬가지인데요. 지역 민심을 얻기 위한 사령탑들의 보강과 함께 한 주간의 정치 이슈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충남 도당 이정만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복기왕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은 임기가 1년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2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기는 다르지만 총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되고 또 당내 분위기를 쇄신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충남도당 이정만 위원장님의 그 각오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1989년도에 사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과학수사과장, 기획관 등을 역임하다가 지난 총선에서 이제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그 천안에서 낙선한 정치 신인입니다. 신인으로서 이제 도당위원장을 맡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일선 당협을 도와주는 역할, 그리고 일선 당협과 중앙당을 이렇게 가교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선에서도 일선에 있는 당협위원장들께서 최대한 열심히 잘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대신 복기왕 위원장께서는 저희 이 시선 단골 패널로서 시청자들이 눈에 익숙하실 텐데 그래도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앞으로 2년 동안 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을 맡은 복기왕입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이익, 그리고 지도자의 이익보다는 당원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에서도 우리 충남도당은 210만 도민을 모시는 도당으로, 그리고 20만 당원의 뜻을 받들어서 다가오는 2년 후의 총선과 또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가 방향을 잃지 않고 잘 가도록 하는 견제 역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당위원장이 되고 나서 부여 청양의 수해 지역부터 먼저 찾고 그곳에 우리 당비를 모아서 아껴서 우리 수재 의원금으로 기부를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이것처럼 늘 우리 충남도의 어려운 곳, 가려운 곳과 함께하는 충남도당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뜨거운 각오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 충남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죠. 지금 그 충남도 산하 공공기관 평가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충남도의 산하기관이 모두 24개고 지금 2개는 설립 과정에 있는데요.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방만 경영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결국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전에 이제 이전 그 지방 정부가 임명한 기존 기관장을 정리하자는 게 아니냐 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먼저 이정만 위원장님부터 의견을 좀 들어볼까요? 네. 공공기관의 그 기관장의 평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국민들이 세금을 가지고 운영되는 그 기관은 정당하게 평가를 받아서 그 평가에 따라서 또 어떤 인사고과에 참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장 이 평가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같이 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대통령이 중앙에서 대법관이라든지 헌재 재판관을 선임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기 만료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물러나라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지 또는 그 핵심 정책 집행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 정치 구현이라든지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재신임을 받는 그런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논리로 우리 충남 도정에서도 도지사의 도정 철학과 또는 핵심 정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런 그 정책 공공기관장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통해서 정당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리할 부분 있으면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보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이 다른 산하기관장. 예, 큰 의미로는 우리 이정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옳은 말씀이신데요. 문제는 이것이 이제 정부가 바뀌거나 단체장이 바뀜에 따라서 본인과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기관장에 앉히려고 하는 이런 시도로 평가가 진행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이렇게 사게 되고, 지금 아마 충남도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는 그 해당 지역마다 조금 다른 각각의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지금 김태흠 지사께서도 3개의 공공기관을 만들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매번 단체장마다 일종의 실적 쌓기로 공공기관을 만드는 것, 저는 이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금이 투입되니만큼 투명하게 운영돼야 되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되고, 그 실적 평가는 법적으로도 매년 1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네. 이것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그 기관장의 연봉과 또 그 기관 구성원들의 어떤 급여, 성과급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이 이제 법적 용어로 경영 실적 평가와 경영 평가는 다른 거거든요. 경영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존폐까지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미인데, 그 과정은 공공기관을 하나 만드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랜 수구와 오랜 연구 용역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을 없애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짧게 정치적 판단으로 혹은 단체장의 입맛 중심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4년만 충남도가 유지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향후 영속성을 두고 판단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단체장 개인의 호불호, 정책 입장 이런 것들이 많이 관여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걸 보면은 이제 결국 이게 구조조정이라든지 통폐합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공공기관 평가로 인해서 구조조정 이런 부분들 필요할까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김태흠 지사께서도 공공기관장의 그 임기에 대해서는 자기 임기하고 같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바도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이 지금 충남도에서 현재 21개, 또 의료원까지 포함하면은 뭐 25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거의 뭐 900억
9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쓰고 직원도 뭐 한 3,000명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정당하게 잘 쓰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 사실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검찰청에 있을 때 우리 검찰청도 매년 한 번씩 그 사무감사를 받습니다. 상급 기관으로부터. 그 사무감사 결과 여러 가지 이제 지표를 보고 우리 업무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 결과를 가지고 기관을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그 열심히 일을 한 그런 기관과 또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기관을 놔두고 해서 같이 평가를 한다면 그거야말로 공정하지 않은 그런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 정치권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 1일에 그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지역이 잘 돌아가려면은 중앙 정치가 순항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 그대로 정치권이 혼돈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민생은 없고 정량만 남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총체적인 난조에 빠져 있는데 먼저 유 위원장님 새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우리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지금 혼란을 보이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신속하게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당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 여론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보면 여론조사라든지 또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비대위 출범에 대해서 좀 반발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네, 우선 비대위가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기능이 상실됐는데 그것을 또 다시 비대위를 만들겠다라는 시도가 합리적이지 않다. 일부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반발하는 모양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한다라고 하면 비대위는 기능이 상실된 거기 때문에 다시 그 이전에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 옳다라는 해석이 주 해석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로 또 가려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것은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권성동 대표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의 판단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2년 후에 진행될 총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의 영향력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공천 과정에서 나눠먹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생각이 당에 반영된 것 같고 여기에 국민의힘의 초재선들이 뭐 사실 일종의 그 수비대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이 사실 전하 이정문 위원장님이나 둘 다 굉장히 선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우리 충남도민들은 그 균형을 맞춘 선거들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텃밭인 지역에서 당선된 분들인데 그 텃밭인 지역은 그만큼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휘둘릴 수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 영향 행사가 매우 큰 윤핵관 분들의 의견에 토를 달고 있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대통령과 여당은 사실 양바퀴로 같이 균형 있게 굴러가줘야 앞으로의 5년의 대한민국 국정을 잘 이끌 텐데 지금 아마 전 초유의 사태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뭔 큰 실수나 국민의 분노나 이런 것들도 없이 대통령 지지율이 땅에 떨어지고 여당에 대한 불신이 쌓이는 것. 이것은 결국 5년의 과정을 두고 여당 내 권력 투쟁을 너무 일찍 촉발시켜서 국민의 민생보다는 여당 내 권력 투쟁을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빨리 이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 말씀하시죠. 네, 예.
뭐 일부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진 의원들의 일부 반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0여 명이 발언을 통해서 아주 격렬한 토론 끝에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결론을 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검토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저도 법조인입니다만은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그런 결정이었어요. 절차적으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사실상 본안 판결까지 다 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실체적으로도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게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뭐 이의 신청, 항고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뒤집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결론이 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새 비대위 체제를 만드는 것이 법원의 결정을 우리가 정면에서 이렇게 거부하는 듯한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거기에 전혀 어떤 위배됨이 없이, 절차 위배됨이 없이 만들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먼저 개정을 하고 그 당헌 당규에 따라서 새로운 비대위를 만들기 위한 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출항은 했지만 사법 리스크를 포함해서 각종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소환을 통보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 측은 전쟁이다라는 표현까지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소환에 응하기는 힘들겠죠? 우선 전쟁입니다 라는 표현을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보좌관이 문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 전쟁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이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는,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죠. 본격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이제 뭐 바로 대표를 향해서 지금 겨눠지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상식적으로 맞는가라는 어떤 생각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우리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상호 간에 고소 고발을 했더라도 서로 작은 사안들은 툭 털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같이 나갑시다 그러면서 야당에게 도와주십시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기본이었었는데, 승자가 패자에 대해서 전혀 포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승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보면 굉장히 좀 혜택을 많이 베풀어요. 반대로 패자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주고 그게 약 한 18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 그 김혜경 여사 쪽에서는 그 부분은 내가 따로 줬다, 그 배 모 씨에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기소가 되었다. 일반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징계 먹고 토해내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이제 이재명 의원을 기소시킨 건도 백현동 그 개발 과정에서, 그것이 식품연구원 부지였어요. 공공부지죠. 이것을 민간 사업자한테 고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용도 변경을 식품연구원 쪽에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팔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도 협조를 보내가지고 그 성남시에 아니 왜 용도 변경을 빨리 안 해주느냐, 협조해라라는 공문을 24번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당시에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결국은 이것은 협박이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아산시장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중앙부처에서 공문 한 번만 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해라라는 공문 한 번만 와도 공무원들은 바짝 사실 엎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감사라든지 혹은 어떤 그 예산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중앙사업을 뭐 배정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겁이 나요. 근데 이거를 24번이나 보내줬다? 성남시에서는 그 부지를 공공기관 유치부지로 삼고 있었었는데 결국은 불가피하게 타협을 하면서 그 용도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 협박이 허위사실 공표였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건 사실 단체장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런 토론 내용을 가지고 과연
이것을 그 당사자 더더군다나 대통령 후보에서 나왔던 것인데 소환 조사를 공개적으로 요청할 건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정치 보복적 측면이 강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요. 그런데 이거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 김혜경 여사나 지금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우리 복시장 우리 위원장님이 기소가 됐다고 그랬는데 아직 기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단지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된 거고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검토가 돼서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재명 지사에 대한 후보 대표에 대한 소환도 우리가 선거가 3월 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이제 9월 초가 되면은 공소시효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바지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당하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정당하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당당하게 가서 조사를 받으면 될 일입니다. 해서 혐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떤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정치 보복이라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대한민국의 그 국민 수준이라든지 우리 수사기관의 어떤 그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한 마디씩만 듣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사기 충분한 것이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한 잘못된 부분까지도 전부 다가 그 불송치를 하지 않습니까?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뭐 이런 걸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조사도 서면 조사로 진행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소환을 통보를 한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사실 별 사안 아니라서 이 소환에 응하는 것이 법적으로 볼 때는 옳죠. 국민정서상으로는. 그런데 그 소환에 응하는 모습이 TV나 신문지상에 다 나오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범죄자였구나 라는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 속에서 이것을 공개 소환에 응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우리 정치 역사상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잣대를 켜는 경우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한마디만 듣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된 사건들은 단순히 선거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그 전부터 민주당 내부적인 경선 과정부터 쭉 문제가 됐던 그 대장동 관련 그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만 국민의힘 도당위원장님 또 복귀왕 민주당 도당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뉴스크립트 시선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추석 명절은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연휴 보내시고 저희는 그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